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돌른다. 조선을 버틴 것은 재능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 절제였다. 공부는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나를 완성하는 과정이었다. 500년 선비의 등벽은 이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새벽 3시, 조선의 어느 고요한 사랑방에서는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규칙적으로 종이를 넘기는 소리, 그리고 마른 침을 삼키며 문장을 은조리는 선비의 낮은 숨소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독서를 여가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남을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찾는 취미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조선의 선비들에게 독서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탐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치열한 자기 증명이었으며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내면의 중심을 잡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낡은 책장 사이로 스며든 묵향은 그들의 꼿꼿한 자존심이었고 촛불 아래 비친 그림자는 흔들리지 않는 철학의 궤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일일부 독서의 참된 의미를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활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500년 전 선비들의 책상 머리에서 시작된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건네고 있을까요?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지혜의 가시를 깨우는 대서사시를 시작합니다. 조선의 선비에게 독서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흐트러진 매무새를 바로잡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공을 위해 책을 읽고 정보를 얻기 위해 스마트폰을 뒤적이지만 수백 년 전 이 땅의 지성인들에게 글을 읽는다는 것은 내면의 야성을 잠재우고 인격의 뼈대를 세우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선비들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몸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욕망이나 나태함에 끌려다니는 상태를 그들은 가장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이라는 도구를 빌려 마음의 고삐를 바짝 죄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일일부 독서 구중생 형극이라는 말은 사실 조선 선비들이 수백 년간 공유해온 자기 통제의 철학이 응축된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루라도 성현의 가르침을 접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돋아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망친다는 그 공포심이야말로 그들을 위대한 학자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조선의 학문을 집대성한 퇴계 이황은 독서를 일컬어 위기지학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완성하기 위한 공부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출세하려는 이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비들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독서의 목적인 말로 보았고 내면의 수양을 본으로 삼았습니다. 근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다름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소학에서부터 선비들은 절제를 배웠습니다. 쇠소응대, 즉 마당을 쓸고 손님을 맞이하는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질서를 찾는 법을 익혔습니다. 책을 읽을 때의 자세 또한 엄격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은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리거나 책장을 잡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한밤중에도 의관을 정제하고 촛불 아래 앉아 활자를 응시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구속은 곧 정신의 자유로 이어졌습니다.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의 척추를 지탱했습니다. 선비들의 독서법 중 하나인 숙독은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책을 빨리 읽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문장을 100번, 1000번 반복해서 읽으며 그 글귀가 자신의 피와 살이 될 때까지 곱씹었습니다. 글자가 눈을 통해 들어와 가슴에 머물고 마침내 손끝과 발끝까지 전달되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그 책을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식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지행합일의 경지, 그것이 조선 선비들이 독서를 통해 도달하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조선 선비의 독서는 고리타분한 예시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그들의 철저한 자기 절제는 가장 강력한 해답이 됩니다.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책장을 넘기던 그 고독한 시간들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에게 선비의 독서는 인생의 후반전을 완성하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삶의 풍파를 견디며 쌓아온 경험들이 성현의 문장과 만날 때 지식은 비로소 지혜로 변모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더라도 한 줄의 명언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을 정돈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후손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선비들이 노년에도 책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세상에 쓰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갖고 온 치열한 일상의 기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 새벽의 공기를 가르며 시작되었던 그들의 독서 루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활자 속에 숨겨진 칼날로 끊임없이 자신을 도려내고 다듬었던 그 뜨거웠던 정신의 현장을 함께 목격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새벽은 정적 속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공기를 뚫고 울려 퍼지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선비들에게 하루의 시작인 인시, 즉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하늘의 기운과 인간의 정신이 가장 맑게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선비는 홀로 일어나 요강을 비우고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깨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결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어제 묻은 세속의 때를 벗겨내고 새로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정화의 의례였습니다. 세수를 마친 선비는 방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의복을 갖추었습니다. 비록 혼자 있는 방 안이었지만 흐트러진 옷차림으로는 성현의 말씀을 마주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관정제는 곧 심기정제와 연결되었습니다. 겉모습을 바르게 함으로써 내면의 흐트러짐을 방지한다는 이 논리는 조선 선비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갓을 바로 쓰고 도포자락을 여미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선비의 마음은 이미 책 속의 진리와 접선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비의 책상인 서안 위에는 대개 그가 평생을 두고 읽어야 할 경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학, 논어, 맹자, 중용으로 이어지는 사서의 세계는 그들에게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삶의 지도였습니다. 특히 새벽 독서는 정자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가만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정자의 시간은 독서로 얻은 지식이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아 지혜의 앙금이 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현대의 명상과도 닮아있는 이 시간은 복잡한 세상사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오직 본연의 자아와 대면하는 고귀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의 독서 방식입니다. 선비들은 소리내어 읽는 성독을 중시했습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은 마음이 딴 곳으로 새기 쉽지만 목소리를 내어 읽으면 귀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다시 그 뜻을 새기게 됩니다. 온몸의 감각을 동원하여 글을 읽는 행위는 뇌를 깨우고 심장을 울리는 강력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흘러나오는 선비의 글 읽는 소리는 그 가문의 학문적 깊이를 상징하는 척도였으며 동시에 마을 전체의 도덕적 분위기를 잡아주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독서의 과정에서 선비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자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가르침이 지금 나의 행동과 모순되지는 않는가? 성현의 말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비추어 치열하게 검증했습니다.
책 여백에 깨알같이 적어 내려간 차기나 별도의 독서일기인 1등록은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활자와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식은 의심을 통해 확신으로 변하고 확신은 실천을 통해 인격으로 화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졸음이 선비의 의지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걷는 경행을 하거나 차가운 마루에 나가 앉아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떤 이는 머리카락을 대들보에 묶거나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며 잠을 쫓았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이러한 극한의 자기 통제는 단순히 지식을 더 쌓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나태함이라는 내면의 적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자존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천하의 이치를 논할 수 있겠느냐는 준엄한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맞이하는 새벽은 어떤 모습인가요? 알람 소리에 괴로워하며 억지로 몸을 일으키는 고통의 시간인가요? 아니면 오롯이 나만의 성장을 위해 준비된 기회의 시간인가요? 조선 선비들의 새벽 루틴은 우리에게 주도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환경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일어나 하루를 맞이하고 나의 정신을 설계하는 힘. 그것이 바로 공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새벽은 인생의 고요한 갈무리 시간입니다. 젊은 날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창가에 비치는 새벽빛 아래서 책 한 권을 펼치는 여유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노년의 훈장입니다. 선비들이 평생을 바쳐 지켰던 그 새벽의 정적 속에서 여러분도 삶의 진정한 의미와 조우하시길 바랍니다. 독서는 나이가 들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영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선비들에게 시련은 또 다른 기회였으며 그 시련을 견하게 한 유일한 동력은 바로 책이었습니다. 정든 가족과 떨어져 낯선 땅으로 쫓겨난 유백에게 세상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챙긴 것은 화려한 옷가지가 아니라 해진 책 몇 권이었습니다. 유배라는 극한의 고립 속에서 선비들은 절망에 침잠하는 대신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자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는 고독한 투쟁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유배 생활은 그 정점을 보여줍니다. 강진의 좁고 습한 방에서 보낸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야말로 오롯이 학문에 집중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말하며 독서와 저술에 매진했습니다. 복숭아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날 정도로 앉아서 책을 읽고 글을 썼던 그의 집념은 단순히 지식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언젠가 다시 쓰일 그날을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유배지의 선비들은 책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했습니다. 몸은 비록 변방의 초가집에 갇혀 있었지만 정신은 성현들의 문장을 타고 수천 년 전의 중국으로 혹은 우주의 근원적인 이치 속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독서는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약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객관화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맑은 거울이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처럼 그들은 독서를 통해 고난의 시간을 황금 같은 결실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유배지에서의 독서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에게 남다른 울림을 줍니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상실감이나 사회적 고립감은 현대판 유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산이 그러했듯 나를 둘러싼 외적인 소음이 잦아들었을 때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예전에 바빠서 보지 못했던 문장들이 노년의 해안과 만날 때 그 글귀는 비로소 살아 움직이며 인생의 후반전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조선의 독서 문화에서 가장 경이로운 대목은 바로 반복의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번 본 책은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서가에 꽂아두지만 선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좋은 문장을 만나면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 각인될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선 중기의 문신 김득신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머리가 매우 둔하여 남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득신은 자신이 읽은 책의 횟수를 기록했는데 그가 가장 좋아했던 사기의 화식열전은 무려 1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10,000번 이하로 읽은 책은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련하다 비웃었지만 그는 묵묵히 활자를 씹어 삼켰습니다. 결국 그는 노년의 나이에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인정받으며 정조 임금으로부터 김득신의 글은 그 정성이 지극하여 가히 본받을 만하다는 극찬을 듣기에 이릅니다. 이 우직한 독서는 현대 뇌과학의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반복적인 입력은 뇌의 신경망을 강화하고 단순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을 넘어선 체득의 단계로 끌어올립니다. 선비들이 책을 10,000번 읽었다는 것은 지식을 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이 자신의 본능이 되게 하려는 수행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생각하지 않아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 그것은 수만 번의 독서를 통해 다져진 탄탄한 내면의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세대에게 김득신의 이야기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지속성임을 일깨워줍니다. 남들보다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혹은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는 경주가 아닙니다.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며 반복하는 그 시간이 얄팍한 정보 수백 가지를 훑어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중도에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선비들의 격언은 오늘날 무한 경쟁 속에서 지친 청춘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입니다. 시니어 여러분에게 반복 독서는 깊이의 미학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다시 펼쳐보면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문장 사이에 행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낸 후에 다시 읽는 경전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증명해주는 친구가 됩니다. 선비들이 노년에 이르러서도 평생 읽어온 책을 다시 펼쳤던 이유는 반복을 통해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달관의 경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비의 독서는 방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서 다듬어진 철학은 대궐의 정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현장에서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권력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왕의 잘못을 목숨 걸고 간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그들이 평생 읽어온 책 속에 정의가 있었습니다.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읽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믿음이 그들의 등뼈를 꼿꼿하게 세웠습니다. 사관원이나 사원부의 관리들이 임금의 서슬퍼런 분노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리며 아니 되옵니다를 외칠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성현들의 가르침, 즉 천리는 보존하고 인욕은 제거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책을 통해 역사 속의 간신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충신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수만 번 확인했습니다. 독서는 그들에게 현실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도덕적 우월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선비들의 독서는 청빈이라는 고귀한 삶의 태도를 낳았습니다. 책을 읽으며 마음의 풍요를 누리는 자는 물질의 빈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재물을 탐하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겼던 그들은 끼니를 걸으면서도 책장의 먼지를 닦으며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선비 정신은 조선 사회의 부패를 막는 거대한 댐 역할을 했습니다. 지식인이 지식을 권력이나 부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신을 닦고 세상을 바로잡는 도구로 삼았을 때 사회는 건강하게 지탱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선비의 기계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시대입니다. 학생들은 지식을 오직 입시와 취업의 수단으로만 소비하고 기성세대는 경제적 이익 앞에 때로 정의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조선 선비들의 독서 정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읽은 그 수많은 글자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공부가 입신양명의 수단을 넘어 내면의 자존감을 세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가르침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선비들이 노년에도 책을 놓지 않으며 후학들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었듯 여러분의 독서와 성찰은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값진 것은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과 도덕적 엄격함입니다. 책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았던 선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조선 선비들에게 지식이란 단순히 머릿속에 가두어두는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책에서 읽은 단 한 줄의 문장이라도 그것이 자신의 손발을 움직이고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공부라고 믿었습니다. 이를 체득이라 합니다. 몸으로 얻는다는 뜻입니다. 선비들은 성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일상에 어떻게 투영할지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문장을 읽으면 즉시 방을 나가 부모님의 잠자리를 살폈고 벗을 믿음으로 사귀라는 글귀를 보면 자신의 언행에 거짓은 없었는지 밤새워 자책했습니다. 이러한 지행합일의 정신은 특히 실학자들에게서 꽃을 피웠습니다. 성리학이 다소 관념화되던 시기 성우 이익이나 연암 박지원 같은 이들은 이용우생, 즉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농서와 경제서를 읽은 이유는 학문적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독서는 가장 고결한 정신활동인 동시에 가장 치열한 사회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식을 너무 쉽게 소비합니다.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수천 년의 지혜를 접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의 인격을 얼마나 바꾸고 있습니까? 조선 선비들의 체득 정신은 검색이 아닌 사색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얕고 넓은 지식보다 깊고 단단한 자기 철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읽은 책 한 권이 나의 고집을 꺾고 타인을 향한 배려로 이어질 때 비로소 공부는 완성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인생은 그 자체가 거대한 체득의 과정입니다. 수십 년간 겪어온 삶의 애환이 이제는 책 속의 문장들과 만나 깊은 울림을 만들어낼 때입니다.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던 인생의 진리들이 이제는 문장 곳곳에서 빛을 발하며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 울림을 따라 남은 생을 정갈하게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비들이 꿈꾸었던 노년의 공부입니다. 선비의 사랑방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상의 산실이자 자신을 유폐시킨 고독의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선비의 유일한 벗은 문방사오라 불리는 종이, 붓, 먹, 벼루였습니다. 선비들은 이 도구들을 단순한 물건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벼루에 먹을 가는 행위는 자신의 거친 마음을 다듬는 수행이었고 하얀 종이 위에 붓끝을 내딛는 것은 자신의 정직함을 시험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검은 먹이 물과 만나 진한 향을 내뿜을 때 선비는 그 향기 속에 자신을 침잠시켰습니다. 붓을 잡은 손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어 내려가는 동안 마음속의 번뇌는 사라지고 오직 맑은 정신만이 남게 됩니다. 이를 석권기 문자향이라 하여 책의 기운이 서리고 글자의 향기가 난다는 경지로 표현했습니다. 선비의 얼굴에서 풍기는 고결한 인품은 바로 수만 번의 붓질과 독서가 만들어낸 세월의 향기였습니다.
문방사오는 선비에게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종이는 거짓을 기록하지 않고 벼루는 게으른 자에게 먹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방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의관을 정제하고 붓을 들었던 그들의 태도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신독, 즉 홀로 있을 때 삼가는 정신의 정수입니다. 남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행위. 그것이 조선을 지탱한 선비 정신의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우리에게 붓과 먹의 느림은 낯설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끔은 속도의 세계에서 벗어나 나만의 문방사오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기장과 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을 기록하고 정돈하는 그 짧은 시간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선비의 독서는 홀로 하는 수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모여 학문을 논하고 서로의 허물을 비추어주는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서원이 있었습니다. 서원은 단순히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그분들의 삶을 기리며 동시에 현실 정치의 모순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성인의 광장이었습니다. 서원에서의 독서는 강론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자신이 읽고 깨달은 바를 동료와 스승 앞에서 발표하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오리를 바로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비들은 겸손을 배웠습니다. 나의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 그것이 서원이 가르친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독서로 세운 주관이 고집으로 흐르지 않도록 공동체의 지혜로 끊임없이 경계한 것입니다. 또한 서원은 지역사회의 도덕적 구심점이었습니다. 선비들은 책에서 배운 향약과 예법을 마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공부가 개인의 영달을 넘어 이웃과 사회로 확장되는 현장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미학은 조선이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교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핵심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서원의 토론 문화는 오늘날의 팀 프로젝트나 토론 수업의 원형과 같습니다. 지식은 공유될 때 비로소 가치가 커집니다. 내 경쟁자를 이기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독서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좋은 글귀를 나누는 현대판 서원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함께 읽고 소통하며 지혜를 나누는 시간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조선 선비들에게 독서는 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 머리가 하얗게 새고 눈이 흐릿해진 노년에도 그들은 책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속의 소음이 사라진 그 시기야말로 성현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황금기라고 믿었습니다. 기력이 다해 글자가 보이지 않으면 어린 손자에게 책을 읽게 하고 자신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문장의 뜻을 새겼습니다. 그들에게 공부는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퇴계 이황의 마지막 순간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평소 아끼던 매화 화분에 물을 주게 하고 주변을 정돈한 뒤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평온함의 근저에는 평생을 바쳐 읽어온 수만 권의 책과 그 속에서 얻은 생사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종말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로 돌아가는 거룩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매일 아침 책을 읽으며 자신을 비워냈던 수행의 결과였습니다. 선비들은 노년의 독서를 완성이라 불렀습니다. 젊은 시절의 독서가 앞을 향해 달려가는 화살이었다면 노년의 독서는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았습니다. 지식은 이제 더 이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으로 갈무리 되어 깊은 인품의 향기로 변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멀어도 마음의 눈으로 글을 읽는다는 노학자들의 고백은
독서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영혼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조선 선비들이 보여준 노년의 독서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은퇴가 배움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공부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다시 설레게 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이득을 떠나 오직 나의 영혼을 맑게 닦기 위해 책장을 넘기는 그 손길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작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오늘 한 줄의 문장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고귀한 작품으로 완성해 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선비들의 마지막 모습은 공부의 지속성에 대해 말해줍니다. 시험이 끝나면 책을 덮어버리는 현대의 공부 방식은 우리를 금방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선비들처럼 공부를 평생의 동반자로 삼는다면 당장의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부는 인생의 특정 시기에만 하는 숙제가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생명수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조선 500년을 흘러온 지혜의 강물을 지나 다시 오늘이라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자극적인 숏폼 영상들이 우리의 시선을 앗아가는 시대입니다. 조선 선비들이 말했던 입안의 가시는 오늘날 영혼의 황폐함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갈급한 이 역설의 시대에 우리는 왜 다시 선비의 책상을 주목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자기주도성에 있습니다. 선비들이 새벽마다 책을 펼친 이유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의 우리에게 독서는 디지털 노이즈로부터 나를 격리하고 오롯이 나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는 성소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가시는 타인을 향한 독설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불안과 우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일일 부독서는 단순히 활자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나는 오늘 어제보다 정직했는가? 나의 지식이 타인을 돕는 데 쓰였는가? 이 질문들이 멈출 때 우리의 인격은 성장을 멈춥니다. 조선 선비들의 절제미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그들의 치열한 투쟁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선비의 칼날을 품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책 속에서 찾아내십시오. 공부는 스펙을 쌓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기르고 정의를 실천하는 용기를 얻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펴는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선비들이 그러했듯 평생을 다듬어온 여러분의 지혜를 기록하고 나누어 주십시오. 독서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품격을 지키는 모습은 그 자체로 후세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조선 선비들의 일일부 독서는 낡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뜨거운 응원이자 엄격한 가르침입니다. 매일 아침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고요히 앉아 성현의 문장을 대하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입안에 돋아나르던 가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향기로운 언어와 지혜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500년 전 선비들이 지켰던 그 꼿꼿한 자존심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란하게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